소인의 죄가 가볍다면 이 서당의 가장 귀한 것을 제 목숨 대신 바치겠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것처럼 서당에서 마당쇠 노릇만 했지만 실은 어깨 너머로 모든 내용을 외우고 있던 천재 노비 소년동이 어른들의 탐욕으로 가득한 서당의 더러운 비밀을 목격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노비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가진 것 없는 9살 꼬마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 천재적인 기억력을 무기로 목숨을 건 반격을 시작합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새는 깊고 물은 맑았으며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런 곳이었죠. 그 아늑한 산자락에 기와를 얹은 서당 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고 담벼락 너머로는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당 안을 들여다보면 양반집 자제들이 반듯하게 줄지어 앉아 천자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그러나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달리 눈꺼풀은 스르르 내려앉기 일쑤였습니다. 하품을 꾹 참으며 억지로 입술을 달싹이는 아이. 붓을 쥔 채 꾸벅꾸벅 졸다 옆 아이의 팔꿈치에 쿡 찔리는 아이. 글 읽는 소리는 높았지만 배움의 열기는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당 안이 아닌 마당 한켠에 눈길을 주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무명 적삼을 걸친 9살 꼬마 하나가 커다란 빗자루를 끌다시피 하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고 손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 빛이 났습니다. 동이였습니다.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동이의 귀는 서당 안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훈장님의 목소리가 담 너머로 흘러나올 때마다 동이의 손가락은 허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공기를 부삼아 한자 한자 또렷하게 써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서당 안 아이들이 같은 글자를 서너 번씩 더듬는 동안 마당을 쓸던 꼬마는 이미 그 다음 줄을 허공에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단 한 번 귀에 담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빗자루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뒤섞인 아침, 그 마당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서당 한쪽 구석에는 다른 건물보다 유독 자물쇠가 튼튼한 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로 벽을 댄 별것 없어 보이는 공간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서당에서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서당의 주인 최 훈장이었습니다. 그날도 훈장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광문을 열었습니다. 품속에서 꺼낸 것은 곱게 접힌 비단 한 필과 기름 종이에 묵직하게 쌓인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양반집 학부모가 자식 잘 봐달라며 몰래 쥐어준 것들이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한 번 더 돌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재빠르게 물건을 광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 사이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 나왔습니다. 학문이란 게 배를 채워주던가. 결국 양반 타이틀이 곳간을 채워주는 법이지.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 사람이 평생 믿어온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훈장의 눈에 글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었고 서당이란 배움의 터가 아니라 거래의 장이었습니다. 비단을 들고 온 집 아이는 앞자리에 앉히고 고기를 쌓아 온 집 아이는 칭찬을 넉넉히 얹어주는 것이
이 서당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정작 학문을 향한 불꽃이 가장 뜨거운 아이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왔기에 교실 안에 앉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끼 밥값을 대신해 자비를 해야 했고, 그를 배우고 싶으면 담 너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군장의 눈의 동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심부름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배운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탐욕스럽고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아이가 가장 순수한 지식욕을 품고 있는 것.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아이러니에서 출발합니다. 동이가 이 서당에 발을 들이기까지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두 손과 성실함뿐인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품삯을 받아가며 이웃집 빨래를 대신 해주는 것으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드물지 않았고 동이의 옷은 언제나 어딘가 해지거나 기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루한 옷 속에 감춰진 것은 보통 아이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동이가 처음 그 재주를 드러낸 것은 5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은 뒤 며칠이 지나도 단 한마디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말했습니다. 7살이 되자 서당단 밖에서 훔쳐들은 글자들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또박또박 써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예사아이가 아니다. 가르쳐야 한다. 저 재주를 그냥 묻어두면 하늘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누구는 쌀 한 돛박을, 누구는 엽전 몇 잎을 보태 훈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식 수업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마당이라도 쓸며 곁에서 배울 수 있게만 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 훈장은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짜 일손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동이는 서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훈장의 태도는 처음부터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동이가 글자를 또렷하게 읽어낼 때도, 어려운 문장의 뜻을 막힘없이 풀어낼 때도 훈장은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마당이나 쓰려고 했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이 실수를 해도 빙그레 웃으며 넘어가던 훈장이 동이 앞에서만큼은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동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빗자루를 쥐고 귀를 열고 가슴 속에 글자를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볕이 좋은 오후였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이 나란히 앉아 붓을 놀리는 동안 최 훈장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눈을 피해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더니 찬장 깊숙이 손을 뻗어 작은 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황금빛으로 찰랑이는 꿀이 가득 담긴 단지였습니다. 훈장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자자, 이리들 오너라. 오늘 글 공부를 열심히 한 상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달콤했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이 하나둘 훈장 곁으로 모여들었고 훈장은 작은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아이들 입에 차례로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찡그리며 좋아했습니다. 이 작은 향응이 오늘 하루 글 공부를 버티게 해주는 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이가 마루 끝에 빗자루를 세워두고 부엌으로 물을 기르러 들어섰습니다. 반쯤 열린 문 틈 사이로 꿀단지를 손에 쥔 훈장과 입을 벌리고 선 아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채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훈장도 동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꿀단지를 든 손이 어색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훈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것은 말이다. 어른한테는 기력을 보해주는 약이지만 아직 어린 것들이 많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 너 같은 어린 것은 가까이 오지도 말 거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들 입에 꿀을 떠 넣어주던 손으로 태연하게 독약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훈장의 눈은 동이를 향해 빨리 사라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그 짧은 순간 동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단단히 새기는 듯 가늘게 빛났습니다. 동이는 마당으로 돌아와 빗자루를 다시 쥐었습니다. 쓱. 빗자루가 흙바닥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오후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동이의 머릿속은 조금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훈장의 얼굴이, 그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독약이라니요. 방금 전까지 양반집 자제들 입에 숟가락으로 떠 넣어주던 것이 독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은 8살 아이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훈장이 동이는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빗자루 손잡이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서당에 동이를 들여보내던 날, 아버지는 동이의 손을 꼭 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에 힘을 주고 고개를 한 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 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쌀을 모으고 엽전을 긁어모아 만들어준 자리였습니다. 동이 하나를 위해 여러 사람이 허리를 굽힌 자리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실망한 내색 하나 없이 괜찮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밥상을 차려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눈 속에 담길 것이 무엇인지 동이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참아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참자.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빗자루질이나 하고 귀나 열어두자. 훈장의 거짓말쯤이야 모른 척 지나치면 그만이다. 동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빗자루 끝이 흙바닥을 긁어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이 과연 참는 것일까? 동이는 한동안 빗자루를 쥔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볕은 여전히 좋았고 서당 안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동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빗자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동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날랐습니다. 훈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양반집 자제들 앞에서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이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훈장은 이웃 마을 유지의 잔치집에 불려가며 아이들에게 복습이나 하라는 말을 남기고 서당을 나섰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은 훈장이 사라지자마자 붓을 내려놓고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지켜보던 동이는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빗자루를 마루 기둥에 세워두었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훈장의 방이었습니다. 미닫이 문 앞에서 동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먹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방 안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두툼한 서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문갑 위에는 훈장이 가장 아끼는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고급 단계 벼루였습니다. 훈장이 제자들에게도 손대지 못하게 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동이는 그 벼루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묵직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쨍그랑 벼루가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고요하던 방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이는 깨진 벼루 조각을 내려다보며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 다음 찬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꿀단지였습니다. 훈장이 아이들 몰래 숨겨두던 바로 그 독약이었습니다. 동이는 단지를 꺼내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며 남김없이 다 퍼먹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입 안 가득 퍼졌습니다. 다 먹은 뒤 동이는 깨진 벼루 곁에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두 팔을 양옆으로 쭉 뻗고 눈을 천장을 향해 고정한 채로요. 마치 숨이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동이가 서당에서 사람 대접을 받은 것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처음 서당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동이가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슬그머니 쪼그려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또래로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옷은 양반집 자제들처럼 번듯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동이처럼 남루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는 동이가 땅바닥에 써놓은 글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네. 칭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를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동이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당에 온 뒤로 누군가 동이에게 건넨 첫 번째 말다운 말이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진수였습니다. 진수의 집안은 한때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대에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논밭도 벼슬도 모두 사라지고 빈 이름만 남았습니다. 양반의 피는 흐르지만 곳간은 텅 빈 이른바 몰락 양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당 안에서 진수의 처지도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진수를 노골적으로 깔보았고 몰려다니며 진수의 붓을 빼앗거나 먹을 엎질러 놓는 짓을 예사로 했습니다. 훈장은 못 본 척했습니다. 뒤를 봐줄 든든한 학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훈장의 눈길이 갈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울거나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붓을 다시 쥐고 엎질러진 먹을 닦아냈습니다. 그런 진수의 모습이 동이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아이들이 진수의 서책을 빼앗아 연못가에 던지려 하자 동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 앞에 서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보다 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머쓱해져서 서책을 내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진수는 서책을 돌려받으며 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동희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분도 달랐고 처지도 달랐지만 서당 안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옆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훈장이 잔칫집에서 돌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거나하게 대접을 받고 온 터라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흥얼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을 열려는데 이상하게도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훈장은 아무 생각 없이 미닫이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바닥에 두 동강이 난 벼루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단계벼루가 산산이 깨진 채로요. 그 옆에는 텅 빈 꿀단지가 뒹굴고 있었고 그 곁에 두 팔을 양옆으로 쭉 뻗은 채 대자로 드러누운 꼬마 하나가 눈을 천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꼬마는 동이었습니다. 이놈이! 훈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끼던 벼루가 박살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꿀단지까지 싹싹 비워진 것을 보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훈장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나 동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천천히 훈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요. 소인이 훈장님의 귀한 벼루를 깨뜨리는 큰 죄를 저질렀사옵니다. 훈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동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싶어 훈장님께서 광에 두신 독약을 찾아 남김없이 다 퍼먹었습니다요. 지금 이렇게 드러누워 죽기를 기다리는 중이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훈장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독약이라고 했던 것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꼬마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죗값을 치르겠다며 다 퍼먹고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독약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고 독약이 맞다고 하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훈장의 얼굴이 꿀벌에 쏘인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동희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근새근 숨을 고르며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풍경을 흔들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봄볕이 한창 따사로운 날, 마을 사또가 참관하는 정기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서당 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마을 유지들이 갓을 반듯하게 고쳐 쓰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또는 상석에 앉아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훈장은 사또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런 자리야말로 훈장이 가장공을 들이는 날이었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의 글솜씨를 사또 앞에서 뽐내고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은근슬쩍 드러내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100일장에는 동희도 끼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마당을 둘러보다 마루 끝에 쭈뼛이 서 있는 동희를 발견하고는 저 아이도 함께 앉히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훈장은 낯빛이 굳었지만 사또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아이가 100일장에서 망신을 당하면
다시는 그 앞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낼 구실이 생기는 것이었으니까요. 군장은 붓을 들어 시제를 써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골라도 이렇게 까다롭게 고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며 느끼는 선비의 뜻을 한시로 지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집 자제들도 고개를 갸웃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동희는 시제를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이 첫 줄을 고쳐 쓰는 동안 동희는 이미 마지막 획을 내려 긋고 붓을 놓았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동희의 종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눈이 천천히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읽어 내려갈수록 사또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동희가 지은 한시에는 높은 산에서 세상을 굽어보는 선비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이 묘했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의 굶주린 논밭이었고 곳간을 채우기에 바쁜 배부른 자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배운 자가 높은 곳에 앉아 할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라는 9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생각이 또렷한 글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글을 짓다니 대단하구나. 훈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흐뭇하게 웃는 사또와 어리둥절한 마을 유지들과 시샘 어린 눈으로 동희를 바라보는 양반집 자제들 사이에서 동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백일장이 끝난 뒤부터 서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훈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귀찮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밥상에서 뼈를 발라낼 때처럼 조용하고 꼼꼼하게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양반집 학부모들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또 앞에서 자기 자식이 아닌 심부름꾼 꼬마가 극찬을 받는 꼴을 두 눈으로 목격한 뒤로 훈장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누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훈장의 표정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동희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조여 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당 살림을 맡아보는 노복이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꾸러미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당 운영에 쓰이는 공금으로 훈장이 직접 관리하던 묵직한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노복은 분명히 문갑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서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훈장은 즉각 아이들을 마당에 세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한 명씩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동희에게 닿는 순간 훈장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너무 짧아서 보지 못할 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방마다 샅샅이 뒤져라. 노복들이 흩어졌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의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헤쳐졌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짐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복 하나가 동희의 낡은 보따리 앞에 섰습니다. 동희는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감출 것이 없었으니까요. 노복이 매듭을 풀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어머니가 싸준 보리떡 한 덩이, 그리고 동희가 혼자 틈틈이 베껴 쓴 종이 뭉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노복의 손이 종이 뭉치 사이를 헤집자 묵직한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동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꾸러미가 자신의 보따리 안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엽전과 동희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천천히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 두 글자가 마당 위로 떨어지는 순간 동희의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훈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펄펄 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마당 한가운데 선 훈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 실은 동희를 향해 또렷또렷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만 좋은 천한 것은 결국 이렇게 되기 마련이지. 그를 알면 뭐하나, 뿌리가 천하면 손버릇도 천한 법이야. 양반집 학부모 몇이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복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동희와 같은 또래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동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당 공기 속으로 스며들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동희의 말을 듣지도 않은 듯 노복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관아에 넘겨라. 도둑질한 천한 것은 평생 관아 노비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노비, 평생 노비.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쌀을 모으고 엽전을 긁어 모아 이 서당에 보내준 것이 이런 끝을 맞으러 온 것이었을까요? 동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쏟아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동희의 눈이 진수를 찾았습니다. 인파 뒤쪽에 서 있던 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희를 위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진수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양반집 학부모 중 하나가 진수 곁으로 바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아래로 향했습니다. 동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유일한 친구마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이 넓은 마당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노복의 손이 동희의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동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눈은 똑바로 앞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꺼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옥은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흙벽이 사방을 막고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햇살 한 줄기가 전부였습니다. 짚을 깔아놓은 바닥은 눅눅했고 구석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희는 그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빛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에 떨어지던 엽전 꾸러미, 팔짱을 낀 채 웃음기 없이 내려다보던 훈장의 얼굴, 그리고 고개를 숙이던 진수의 모습. 동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를 안다고 해서, 이치를 안다고 해서
어른들이 쌓아올린 권세의 벽 앞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만들고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 그것이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9살 꼬마가 아무리 또렷하게 억울함을 외쳐도 그 소리는 두꺼운 흙벽에 부딪혀 사그라질 뿐이었습니다. 평생 노비. 그 말이 다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동희는 무릎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남의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며 눈빛으로 말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해진 옷을 기우면서도 내색 한 번 안 턴 어머니가 동희의 보따리에 보리떡을 싸넣으며 잘 다녀오라 했던 그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한 줄기씩 흘러내렸습니다. 동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인지, 무서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우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별이 하나 돋았습니다. 동희는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당 마당에서 밤마다 올려다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훨씬 좁았습니다. 손바닥만하게 잘려나간 하늘이었습니다. 동희는 눈을 감고 집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잠이 들면, 그냥 이 밤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간의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벌레 소리만 가득하던 오간에 작은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 창살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돌멩이 하나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한 걸음씩 내딛는 소리였습니다. 동희가 눈을 떴습니다. 창살 너머 어둠 속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그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진수였습니다. 낮에 고개를 숙이던 그 진수가 한밤중에 관아담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옷자락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두 아이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수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낮에 고개를 숙여서 미안하다. 겁이 났다. 동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창살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얇은 책자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동희가 손을 뻗어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한 달빛 아래 들여다보니 빼곡하게 숫자와 이름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훈장님 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이다. 어떤 양반집에서 얼마를 가져다 바쳤는지, 서당 공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전부 적혀 있어. 동희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훈장이 스스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또 나중에 약점으로 쓰려고 꼼꼼하게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 꼼꼼함이 이제 훈장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까지 집 위에 웅크려 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등이 펴지고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장부를 가슴에 품으며 동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이 닿은 것처럼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동희는 창살 너머 진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왕 뼈를 때릴 거면 아주 골수까지 뽑아주마. 진수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동희의 앞머리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좁디좁은 오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딘가 탁 트인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또의 동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훈장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마을 유지 몇몇을 대동하고 나타나 상석 가까운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도둑질한 천한 것을 평생 노비로 처결해 달라는 청원이었으니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양반집 학부모들도 한쪽에 늘어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포졸에게 이끌려 동원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옥에서 보낸 하룻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자리를 잡고 앉아 좌중을 훑어보았습니다. 피고는 할 말이 있으면 하여라. 훈장이 실눈을 뜨며 동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9살 꼬마가 사또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울음이나 터뜨리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동희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소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이것을 올립니다. 장부가 사또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훈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동희는 그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조목조목이었습니다. 어느 양반집에서 비단 몇 피를 가져다 바쳤는지, 어느 학부모가 고기와 엽전을 들고 왔는지, 서당 공금이 어느 날짜에 얼마씩 사라졌는지, 장부에 적힌 내용을 동희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읊었습니다. 한 번 눈에 담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다음 동희는 목소리를 한 단 높였습니다. 공금이 사라진 날짜를 보시면 그날 훈장님은 홀로 광에 드나드셨습니다. 소인의 보따리에서 나온 꾸러미는 누군가 미리 넣어둔 것이옵니다. 소인이 이 서당에서 누구에게 어떤 눈의 가시가 되었는지는 100일장 이후 훈장님의 얼굴이 말해주고 있사옵니다. 동헌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다시 한번 천천히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동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배운 자의 탐욕은 글 모르는 도적보다 무서운 법이라고 소인은 이 서당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이 동원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훈장의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판결은 명쾌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뇌물과 횡령이 낱낱이 확인되었고 동희를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분명했습니다. 곤장 소리가 동원 마당을 울렸습니다. 훈장은 파직되었습니다. 양반집 학부모 몇몇도 관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희는 그 자리에 서서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똑바로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동원 마당의 소란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사또는 동희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자리에 앉아 동희를 내려다보던 사또의 눈빛은 아까의 판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대견하고 안쓰러운 것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삿도는 동이 앞에 묵직한 보자기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이었습니다. 내 재주와 담대함은 이 고을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내 훌륭한 스승을 붙여줄 터이니 앞으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 큰 사람이 되거라.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동원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소장농의 아들이 사또의 후원으로 스승을 얻는다는 것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였습니다. 동이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또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개를 든 동이의 눈빛은 정중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이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입술을 모았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소인은 사양하겠습니다. 동건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동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배움은 저 산 아래 세상에 있는 듯합니다. 굶주린 논밭을 일구는 사람들 곁에 말 못하고 억울함을 삼키는 사람들 사이에 소인이 아직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동이는 보자기를 부모님께 드릴 요량으로 품에 안고 동원을 나섰습니다. 마당 끝에서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서당 앞에 이르자 동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빗자루를 끌고 마당을 쓸던 꼬마가, 담 너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허공에 글자를 쓰던 꼬마가, 그 꼬마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이는 보따리 매듭을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낡은 집신끈도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벗어나 넓은 길로 이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햇살이 그 작은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 아이는 반드시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